이제 조선통신사선 요 건조를 이제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건조와 함께 실제로 일본으로 신항해를 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선통신사 건조부터 시작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그런 경색이 있었고 또 코로나 그런 팬데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드디어 올해 6월 17일 날 우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산재단 그다음에 스시마시 그다음에 스시마시의 그 행사 진흥회에서 사자가 MOU를 맺었습니다. 굉장히 뜻깊고 정말 기대했던 바가 올해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통신사선을 관리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해양유물연구과의 연구관으로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배를 짓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접 지었던 관계자가 와서 홍순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다들 바쁘고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이 일을 관장하는 연구관이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대로 그런 건조 과정 그리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제가 이 용어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현이라는 표현이 있고 복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그럽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원형을 보존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선은 각종 그 기록을 토대로 한일 기록을 토대로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그대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재현이나 복원은 그 한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딱히 차별화된 그런 다른 점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복원이라고 쓴 것은 원형 보존에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에서 복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오늘 발표는 머릿말, 그 다음에 문헌과 회화 속 통신사선, 한일 문헌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선의 설계, 통신사선의 복원, 그 다음에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과제 이런 목차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조선통신사 문화협회입니까? 그 부산재단 그 전신으로서 이렇게 그 협회가 활동한 내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 조선통신사 그 뭐 학회라든지 연고지 그 연합이라든지 현창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등재라든지 그다음에 행렬 재현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감명이랄까요. 저는 이제 통신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접했는데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통신사선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더 승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이 빛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국가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런 통신사의 이 배의 역할이 이제 일본도 가야 되고 참 욕심이 많습니다.
또 이런 통신사 정신이 남북관계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관계나 그 한중관계나 그 다음에 이 한러관계까지 더 확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더 넓게 항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릿말은 통신사선의 개요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줬듯이 그 한 임진왜란 이후에 20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선 통신사 정신이 양국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그런 평화가 계속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배 입장에서 보면 6척이 항상 동행이 됐습니다. 3척은 이제 3사, 정사, 부사, 종사, 그리고 나머지 3척은 이제 거기에 이제 화물이라든지 이 외교 활동에 필요한 그런 기물을 실었던 것 같고요. 배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그 교통 수단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국가의 어떤 그 국가의 국격을 나타내는 그런 매개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에 나타난 어떤 단청이라든지 이런 부속물들은 그 국가의 자존심과 국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통신사선은 아마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고 또 그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던 건 그 전에도 일본에서도 뭐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엄청난 배를 아마 보지 못해서 그 화원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12차 이렇게 하는데 그 인원들이 보통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그렇게 됐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12차는 에도까지 간 게 아니라 쓰시마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목적은 이제 막부의 취임과 탄생을 축하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임진왜란 직후에는 이제 포로나 국교 회복, 포로 송환 이런 목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배의 개요입니다. 복원 개요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정확히 말하면 한 5년 동안 해양유물 연구과 직원들 홍순재 쌤, 강원춘 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1억, 그다음에 목재값만 해서 한 6억, 제작하는데 14억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목재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마 이 2배 이상 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149톤, 길이는 34m, 너비는 9m, 약 9m 하고 승선 인원은 69명, 6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69명까지만 그렇게 그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스시마 가는 그때도 역시 해수부에서 그 인원을 그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항해이기 때문에 10여 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 계속 하면은 그 안전이나 이런 걸 보고 더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스시마 갈 때는 아마 10여 명 최소 인원으로 그렇게 맞춰서 승선 인원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 방법은 한일 간 문헌, 회화, 연구자료, 전문가 고죽을 토대로 설계를 했고, 수중 발굴된 고려 조선시대 한선 자료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성능 파악을 위한 조선공학적인 분석도 역시 그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 제작과 3D 모델링을 통한 또 재현을 충분히 하고 통신사선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 과정은 그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진행된 학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학술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그래서 2015년에는 자료와 기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실시 설계, 3D 모델링, 조선공학적인 분석, 모형 제작 실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홍순재 쌤, 강원춘 쌤이 가서 강원도에 가서 금강송입니다. 이게 소나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강송 900여 그루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다 넘버링 작업을 해가지고 이 목재가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인지까지도 계산을 하고 그 목재를 직접 현장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선 그 한 곳 한 곳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지금 영암이죠. 영암 그 조선소에서 군장 조선소에서 2년 동안 이 목재를 이제 목재 배를 만들기 전에는 이제 제재를 해서 말리죠. 그 말린 목재를 2년 동안 공사를 한 겁니다. 실물 복원 공사를 했고 2018년 10월에 배가 드디어 바다로 나가는 그 진수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어졌냐? 원형에 거의 맞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료가 필요한데 의외로 일본에 많고 한국에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조선시대 때 관리했던 배는 4대가 있습니다. 4척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북선, 그 다음에 판옥선, 조운선, 조선통신사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선통신사선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기한을 했냐, 만들 생각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 4대 선박 중에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조선통신사선 자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홍순재 쌤이 요걸 기한을 한 거죠. 그러면 학술 그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해서 한번 조선통신사선을 복원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모아서 복원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 활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반향을 가져온 겁니다. 지역사회도 그렇고 뭐 단체도 그렇고 이 학교, 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와서 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공연까지 깃들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풍치도 있고 또한 그 어떤 조선통신사선이라는 그런 독특한 그런 전통, 그런 철학,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배다 보니까 사방간대서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의외로 학술적으로 복원을 했지만 오히려 활용이 더 바쁘고 할 일이 더 많은 그런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일본 가는 것도 역시 이런 활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헌들 수사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전 교린지 정조 때 나오는 이런 책 이런 책을 그다음에 이제 헌성유고 순조 때 나온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계도가 정확히 남아 있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행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가현 나고야성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사기성입니다. 그러니까 1763년이니까 아마 11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고야성에서 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를 복원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복원하는데 아마 이 배가 가장 참고가 많이 된 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제 12차 항해를
아마 스시마에서 그 일본 측 화공이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여기 이제 게이오 대학 도서관 소장 자료입니다. 그래서 돛을 달고 항해하는 사견선을 그린 조선선 입진 지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선 인원은 85명으로 명확히 나와 있고 천석을 싣는 배였다. 이렇게 규모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제 관원이 더 8명이 더 탑승했다라고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선단을 그려서 일본 측에서 그린 것 같아요. 1748년. 이건 이제 한 10차 정도, 10차 조선통신사 방문 그 연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번전에서 조선통신사가 배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본에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신행 도해선 해서 이제 김용겸이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이걸 보면 이제 노가 몇 개인지 정사와 수행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치의 모습이 어떤지 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 가지 또 사실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계도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A형, B형으로 나눴는데 A형은 기존에 이제 통신사선을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형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2분의 1 모형, 그 다음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는 4분의 1 모형. 기존의 이 모형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이제 바다에서 나온 고선박하고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모형에 대한 그 보정 작업, 기존에 있던 배와 수중에서 출토된 고선박과의 어떤 비교로 해가지고 직접 항해를 했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형은 기존에 생각했던 모형이고 B형은 수중 발굴 한선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 그 설계도를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A형 구조 보면 밑바닥이 이렇게 곡선이 되지 않고 밑바닥하고 선수와 선미가 직각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걸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저항이 심해요. 바다에 나갈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선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한 내용을 약간 둥그렇게 선을 주니까 그 파도가 강해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배 모형이 나왔고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 3D 모델링 테스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A형 3D 이미지라면 요것은 이제 B형 최근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요것은 이제 30분의 1 축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가 있고 배를 만들기 전에는 옛날에는 설계도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먼저 만들고 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강원도인데요. 이 금강송을 900그루를 구해서 넘버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서 있는 분은 홍순재 학예연구사인데 이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직접 처음에 기한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초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까지 또 이제 MOU도 맺고 곧 있을 이제 8월 5일 날 스시마 이제하라까지 가는 모든 걸 이제 총괄하게 될 그 어떻게 보면 이 통신사선을 만들고 행사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그런 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 저판입니다. 한선이니까 평평합니다. 유럽선은 이 저판, 밑판이 뾰족한데요. 하면서 박실, 물이 새지 않게 수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판,
이물비유 선수입니다. 선미가 있고요. 요것은 이제 멍에 그 삼판을 잡아주는, 좌우 외판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판을 만들기 위한 보고요. 이건 가판을 제작하면서 판옥, 그 다음에 호롱, 이 닷을 인양하기 위한 이 물레입니다. 이 호롱. 그 다음에 돛대를 세우기 위한 그 구조물, 구레짝입니다. 이 돛대는 아마 그 금강송 중에 아마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20m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각, 선미, 창고, 그 다음에 치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치가 이제 엔진으로 가는 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전통 치가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전통 치고요. 계단, 그 다음에 파도막이 외벽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청, 아까 이제 이런 국가 외교에 활용된 배는 그 국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만들었고, 또 단청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역사문화 자원 활용으로서 선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도 하고, 또 그 안에는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유람과 역사를 같이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한일 행사와 또 관련국, 남북, 한중, 한러 간으로 이런 통신사 이념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용 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상박물관 안에는 이제 이 전시물을 만들어서 또 통신사의 역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는 선상박물관,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의 길, 그 다음에 통신사선이 어떻게 제작이 됐나, 이런 것을 박물관처럼 볼 수 있는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는 선상박물관 문화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개인이 또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단체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2분기라 하면 이제 4월달이죠. 4월달부터 매주 토요일,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조선통신사 문화기행은 한 14번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잘 아시지만 고려도경 9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사신들이 가거도부터 병란도까지 가는 그 고려 사단 항로라 그러죠. 그 서해 항로를 직접 탐사를 해보면서 그 항로 탐사를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그 드디어 13차 항해 스시마까지 이 배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이즈하라 축제 때 활용이 되고요. 또 이제 지원 사업으로서는 5월 달에 개최되는 부산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축제, 기타 목포 항구 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유적, 아까 이제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하는 해양 문화 유적 탐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물놀이나 국악공연, 전통놀이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는 큐레이터나 문화해설사, 안전요원도 같이 동승을 해서 하나의 축제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는 통신사 축제를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고려도경 900주년 서남의 송나라 사단 항로 탐사. 그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2016년 이렇게 맺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도 이렇게 3개 기관, 4개 기관인가요? 3개 기관, 그때는 3개 기관이네요. 했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경색이 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사 일보 직전에서 이 안타까움이라는 게 정말 그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다시 가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또 MOU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또 MOU. 2023년에는 6월 17일 날 엊그저께 맺었어요. 스시마에서 이제 우리 연구소 문화재단 그다음에 스시마시 이즈하라 축제진흥회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조선통신사 역할은 아까 이제 조선통신사 문화진흥회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이제 통신사선이 새로운 큰 어떻게 보면 그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로 그 정신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조선통신사 길이라고 해서 우리 배 안에 통신사선 안에 연출해 놓은 그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올해는 스시마까지 8월 5일 날 이렇게 가는데 이 내년에는 그럼 여기까지만 가고 말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고지가 있고 또 조선통신사 학회가 있고 또 그 조선통신사 그 후손 현창회라고 하죠. 그 후손들 모임이 있고 그래서 모두 어울려서 이 지역마다 오사카까지 이 조선통신사선이 매년 조금씩 가면서 학술대회도 하고 행사 재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육로로 해서 에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조선통신사 문화협회, 그 다음에 부산문화재단 정말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업적이 그런 체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이제 도와줄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스시마 제13차 항해가 됩니다. 잘 한일 관계를 가꾸고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 행사들이 문화 활동들이 기능이 되어서 정치적인 영역까지 모든 영역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세계로 그런 성신교릴이라는 그런 정신이 전파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